안녕하세요.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요.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디서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고민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어려움, 그런 고민의 답을 좀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의료요양통합 돌봄이라는 건데요. 핵심은 개인이 원래 살던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 8월 10일,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이 시스템을 총괄할 의료요양통합돌봄 추진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죠. 아, 전담 조직이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발표 자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가 정확히 뭐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여러 가지가 합쳐진 느낌인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를 합친다, 뭐 이런 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핵심 키워드는 통합,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과 지역사회 중심. 네, 그러니까 노쇠하시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질병 때문에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꼭 가지 않고 원래 살던 집 아니면 익숙한 동네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 또 요양 서비스, 그리고 뭐 장복이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 지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의료, 요양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까지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각 시 군구가 중심이 되어서요. 대상자분의 상황에 딱 맞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찾아주고 연결해주고 또 잘 되고 있는지 관리까지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정말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셈이죠. 사실 병원이나 시설 대신에 내 집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려면 뭔가 법적인 뒷받침 같은 것도 탄탄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미 그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이걸 줄여서 보통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정이 됐어요. 아, 작년에 이미 법이 만들어졌군요. 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지는 거죠. 이 법 제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추진본부라는 전담 조직은 벌써 최근에 출범을 한 거네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아마 2026년에 법이 딱 시행됐을 때 제도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주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준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의료는 보건복지부, 뭐 요양은 또 다른데 복지는 또 이렇게 여러 부처랑 서비스가 막 얽혀 있다 보니까 조율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부처 간 칸막이 얘기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추진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고요. 제1차관이 부본부장, 그리고 관련 실국장들이 다 참여해서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아주 유기적으로 엮겠다는 거죠. 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이라니 정말 힘을 실었네요. 네, 기존에 있던 추진단을 좀 더 확대하고 개편해서 힘을 딱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별로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필요한 지원 체계를 잘 만들고 또 필요한 인프라, 뭐 시설이나 인력 같은 거겠죠. 이런 걸 확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준비 상황도 계속 점검하고요. 정부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 돌봄 서비스는 주로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대상자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쇠, 그러니까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나 장애,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 같은 걸로 혼자 생활하기가 좀 어렵고 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이분은 노인이나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런 복합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물론 복지부랑 미리 협의는 해야 하지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오,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꼭 특정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딱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상당히 좀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거죠.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럼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뭐 신청만 하면 바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절차가 꽤 체계적으로 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6단계 정도 되는데요. 6단계나요? 네. 일단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하고요. 아니면 뭐 동사무소 직원 같은 분이 보시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에서 이분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도 조사라는 걸 해요. 아, 조사를 먼저 하는군요. 네. 3. 그럼 지자체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고요.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만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걸 통합지원회의라고 부르고요. 개인별 계획 수립? 그렇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제 서비스, 뭐 방문진료 같은 보건의료, 아니면 요양보호사 파견, 또 뭐 이동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혹시 상태가 변하진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야, 6단계라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하고 서비스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국 131개 시군구, 그러니까 전체의 한 57%, 절반이 넘는 곳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와, 벌써 절반 이상이요? 네,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목소리, 뭐 불편함이나 개선점 같은 것들을 반영하면서 제도를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범 사업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2곳은 예산 지원형이라고 해서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서 통합돌봄의 어떤 기본 모델을 만들어보는 곳들이에요.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기 직전 단계, 그 경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가의료,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관련 기관들끼리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기에 약 65억 원 정도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12곳은 그렇고 그럼 나머지 대다수 지역은요? 100곳이 넘는데요? 맞아요. 그 119곳은 기술 지원형인데요. 여기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해보려는 의지가 강한 지자체에 표준 모델은 이런 겁니다 하고 제공해주고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비예산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거죠. 아, 예산 지원과 기술 지원 이렇게 두 가지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번 달 2025년 8월에 3차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이런 시범 사업 결과들을 잘 분석해서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재택의료센터 확충같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다른 여러 돌봄 인프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늘려나갈지 집중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재택의료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차례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인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한국 사회가 이제 개인이 원래 살던 곳에서 좀 존엄하게 나이 들고 또 아프더라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큰 방향 전환이죠. 그리고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법적인 기반 위에 전담 조직까지 만들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 적용성도 계속 높여가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뭐 어르신들이나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죠. 네,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병원이나 시설처럼 좀 표준화된 공간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될 텐데요. 자, 이럴 때 과연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